네, 2025년도 이제 1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이번 주말만 지나면 4월인데요. 또 4월에는 여러 가지로 기대된다고 말하긴 좀 그렇고 우려되는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염 이사님 모시고 오늘 염블리의 비밀노트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지난주의 분위기는 좋다 말았다? 네. 좋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한마디 할 때마다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4월 2일 날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번 주 중반만 해도 자동차나 반도체를 뺄 거라 그랬거든요. 네. 그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잘못된 정보였는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동차 관세 부과를 결정을 해버렸죠. 그래서 관세율이 되게 높아요. 지금 미국이 다른 나라에 관세 부과하는 게 2.5%인데 지금 이번에 자동차 관세가 25%니까 10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잘 나가다가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이 좀 크게 빠지는 그런 좀 모습이 나왔고 어쨌든 증시, 미국 증시도 이거 마찬가지였죠. 분위기가 좀 괜찮았는데 네. 관세 부과 이제 결정이 나면서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차는 전공법을 택하긴 했어요. 31조 원 투자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버텨주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번 주에 관세 여파를 좀 피해갈 수는 없었던 그런 좀 시장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재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조선, 방산, 변압기, 로봇 같은 이게 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섹터들이 많이 좀 흔들리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다음 주에 대한 이제 두려움 때문에 네. 좀 증시가 많이 흔들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려움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진짜 공매도도 그렇고 재계 문제도 그렇고 관세도 그렇고 하루하루가 진짜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는 그런 나날들인데 우선 자동차부터 좀 짚어볼게요. 현대차는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려해 볼 점이 많아졌다? 내지는 방정식이 좀 복잡해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현대차한테 당연히 지금은 좋은 건 아니죠. 뭐 어느 자동차 회사도 다 악재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의 절반은 미국산이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외국에 수입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반은 다 충격 받는다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차도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 기준으로는 지금 만드는 것에 그러니까 미국 생산 비중이 한 3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5%는 이제 수출을 하니까 그거 당연히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그 관세 25%를 현대 기아가 그냥 다 부담을 하면 현대차 연간 영업이익이 6조 원 감소하게 되고요. 기아가 4조 원 정도. 그러니까 네. 합쳐서 10조 원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충격이 없을 수는 없어서 주가가 좀 빠지긴 했는데 다만 이제 현대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1조 투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맞아요. 변수는 좀 남아 있고 근데 이제 주요 자동차 기업들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는 미국 자동차를 보호하겠다. 미국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관세 부과한다 하는데 그 말과 다르게 사실 GM과 포드도 이게 피해가 불가피하거든요. 왜냐하면 차를 미국 내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엔진 같은 것도 조립을 이 엔진 부품도 뭐 캐나다에서 여기로 수입해서 엔진 조립하고 또 다시 이걸 만들어서 캐나다로 또 보내고 이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몇 번에 이렇게 이제 공급망을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다 보니까 완성차에도 관세 들어가죠. 부품에도 관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차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마 미국의 자동차 가격이 지금 향후에 3,000달러 정도 오를 거라고 전망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신차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최후의 승자는 뭐 테슬라라는 얘기도 있어요. 테슬라는 미국에서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선 그거죠. 아직 제대로 미국의 제조업 생태계가 갖춰진 것도 아닌데 너무 무리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이대로 가면 한 애널리스트 분은 이 관세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GM과 포드는 적자전환할 수도 있대요. 이제 그 정도로 지금 공급망이 좀 취약한 상태에서 관세 25%를 4월 3일부터죠. 3일부터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모든 자동차 회사 뭐 가릴 거 없이 일단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네. 현재까지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얘기도 뭐 이따 여쭤보겠지만 그에 앞서서 현대차 관련 하나 더 여쭤보면 말씀하신 대로 관세 부과에 앞서서 이제 31조 원 대미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그럼 이걸 통해서 관세 부담을 그래도 좀 경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봐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트럼프가 관세 부과 전에 이게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는 트럼프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현대차 관세 내지 마라. 사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약간 립 서비스 같기도 한데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건 당연히 관세 부과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돌려서 말한 거고. 근데 어쨌든 이번에 저는 투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31조 원 이제 돈을 들여서 미국에 뭐 제철소도 짓고 AI 로봇 투자도 하고 추가적인 생산 능력도 확장하는 건데 원래 지금 이제 작년 10월에 미국의 이제 세 번째 공장입니다. 조지아주 서베너에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는 이제 공장이 완공됐어요. 원래 여기가 전기차 만드는 공장인데 네. 여기서 하이브리드 카도 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하이브리드 카가 잘 팔리니까 현대 기아가 어쨌든 지금 1년에 171만 대를 팔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이게 가동이 되면은 100만 대를 미국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할 수 있게 돼요. 100만 대면 171만 대 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59%까지 비중이 올라가요. 현지 생산 비중이. 네. 이번 31조까지 포함하면 120만 대. 그러니까 현대차는 앞으로 그 전체 미국 판매량의 70%를 미국에서 생산해서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영향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가격도 어쨌든 일정 부분 올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관세를 현대 기아가 모두 다 떠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다 같이 가격을 올릴 겁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가격을 일단 인상하면 소비자 가격은 물론 그 부분 때문에 자동차 판매가 좀 줄어든다고 해도 관세 피해를 어느 정도 약간은 줄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가격을 그냥 안 올리고 현대 기아가 다 받아버리면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많은 기업들이 같이 가격을 올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피해보다는 좀 완화될 수는 있어요. 근데 네네. 여기서 투자까지 지금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현대차는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오히려 관세 영향은 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여기서 왜냐하면 지금 멕시코, 캐나다 다른 나라에서 자동차 부품이 만약에 미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관세가 좀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으면 부품 관세 부가 없잖아요. 그러면 현대차에 공급할 때도 당연히 좋지만 이 핵심 부품들을 예를 들면 뭐 GM이 현대모비스나 HL 만도의 부품 공장이 미국에 있으면 그걸 갖다 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거래처가 확대될 수 그렇네요. 있어서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미국에서 생산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가장 큰 좀 변수가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가 네. 결국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든 실현해가는 것 같아요. 이 말씀드렸잖아요. 관세가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단어다.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러면 결국 승자가 테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막상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그 X 계정에다가 테슬라도 관세 피해 대상이다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 이건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핑계 아니냐 막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테슬라도 피해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고 조립하기 때문에 완성차는 0%예요. 피해가 없어요. 그럼 관세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중국 공장이 있고 저기 베를린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는 미국으로 안 가기 때문에 네.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테슬라가 차 만들 때 모든 부품을 미국에서 조달하는 게 아니에요. 멕시코에서 많이 조달하거든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 배터리 같은 것도 미국 내에서 다 조달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배터리 뭐 일본의 파나소닉 여기 수출하잖아요. 그럼 그 배터리에 관세가 들어갈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테슬라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엄살 피우는 건 아니고, 우리도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조치 때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결국엔 완성차가 아니라 이걸 조립할 때 필요한 부품에 대한 관세들이 다 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를 표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이제 미국 내에서의 반응은 그래도 이 모든 차를 다 대비해 봤을 때 테슬라가 제일 피해가 적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상 테슬라는 주가가 좀 덜 빠졌거든요. 근데 GM의 타격이 좀 제일 컸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거 관세 부과하고 나서 조금 이제 이슈가 됐던 회사가 페라리라는 자동차 있잖아요. 네. 이탈리아에 워낙 고가 자동차인데 맞아요. 여기는 주가가 또 올라 버렸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여기 당연히 이탈리아에서 미국 갈 때 당연히 관세 부과하겠죠. 근데 이게 워낙 비싼 제품이니까 관세 부과하면 한다고 하니까 페라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가격 더 올려버리겠다. 자신감 있게. 살 사람은 산다 이거예요. 사실 그럴 수 네. 있겠네요. 이거는 대체제가 진짜 거의 없고. 가격 저항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제품 중에 하나잖아요. 대부분 부자들 엄청나게 초고가. 오히려 그래서 더 사겠네요. 네, 이거 가격 올라 난 살 거야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대중적인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페라리는 영향이 없다는 거죠. 관세 그냥 올려버리면 되니까 가격을. 그래서 오히려 이 관세 피해에 따라서 그때 제일 많이 빠진 기업이 GM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GM이 7%나 빠졌는데 GM이 왜 이렇게 충격을 받냐면 미국 생산 비중이 아주 높지도 않지만 한국에서 41만 대가 미국으로 수출이 돼요. GM차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인데도 미국 이 관세 정책 때문에 또 피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이 사실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모순도 많죠. 정작 미국 기업도 같이 피해를 보는데 네, 그렇네요. 어쨌든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미국 기업을 위해서라고 하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는 네, 같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좀 차별화가 되네요. 페라리가 네. 올랐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세를 부과해도 그걸 가격 전가를 했는데 그걸 살 소비자가 일단 있는 제품은 영향이 아예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이제 한동안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 회복세를 보이는 듯 하다가 또 계속 부진하거든요. 근데 이제 악재와 관련된 얘기들이 네.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엔비디아가 이런 식으로 부진하면은 이게 반도체 업종 전체로도 좀 확산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엄청난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HBM을 이제 납품하면서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내용이 썩 좋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리바바의 조차이 회장이 이 사람이 이제 얼마 전에 미국 데이터 센터 너무 투자 많이 하는 것 같다. 너무 과잉 아니냐. 그러니까 수요 예측보다 더 많이 투자한 것 같다. 이런 좀 경고 사인을 한번 날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또 사실 약간 이제 엔비디아가 빠졌는데 그 다음날 미국의 증권사입니다. TD 코인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 있거든요. 이거 취소했다. 이런 분석 보고서를 또 내놓은 거예요. 근데 데이터 센터 지으려다가 만다는 건 수요가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산이 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연속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어쨌든 지금 TD코인의 말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약에 이게 데이터 센터를 취소한다고 해도 이게 데이터 센터 수요가 꺾여서는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랑 같이 지금 사업을 하는데 네. 오픈 AI가 이제 독자 노선을 걸으려고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 비중을 좀 줄이고 다른 기업과 같이 하려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최대 고객인 오픈 AI가 빠지게 되면 비중이 줄게 되면 데이터 센터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하려고 했으면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따라서. 아니면 또 재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런 부분이 있대요. 지금은 이제 학습이 좀 끝나가거든요. AI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해놨어요. 지난 몇 년간. 이제는 뭐를 하냐면 이 AI들이 이제 추론을 하죠. 학습한 걸 바탕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챗GPT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 아마 문구들이 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생각할 수 있는 딱 질문을 하면 챗GPT가 한 5초 동안 이제 메시지를 딱 먼저 줘요.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게 추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로 바뀌곤 있어요, 서서히. 추론 수요가 훨씬 크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데이터 센터를 또 다시 재설계를 좀 해야 되나 봐요. 약간 이제 학습에서 수요로, 이 추론으로 바꿀 때. 그러면 그 중간에 공백기가 또 생겨요. 그걸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마치 그냥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이제 지출 안 하고 이제 AI 버블 터졌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좀 요즘에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거 이제 지출 줄이나? 약간 이제 이렇게 좀 공포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수요는 더 늘어난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취소했던 용량을 이 보고서에도 써 있어요. 그 구글과 메타가 또 채우고 있대요. 그걸 백필이라는 현상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다른 기업들이 수요 부진한 거를 MS가 빠진 거를 채워놓고 있다. 네. 그렇게 보면 또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시장이 사실 좀 좋을 때는 좋게만 해석하고 안 좋으면 또 이런 부분도 되게 안 좋게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주식시장은 지금 좋진 않지만 우리가 엄밀히 봤을 때 이거를 내용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노이즈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국에서는 또 엔비디아의 중국향 AI 반도체 사용 금지 뭐 이런 내용도 나왔는데 이거는 그럼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악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엔비디아한테. 왜냐하면 엔비디아 매출의 13%가 중국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놓칠 수 없는 시장인데 엔비디아가 이제 젠슨왕이 항상 미국 정부에 그랬죠. 좀 규제 좀 풀어달라. 근데 이번 내용은 되게 독특한 게 중국이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엔비디아를. 그러니까 되게 좀 황당했죠. 중국은 왜 엔비디아 칩을 서로 못 가져가서 난리인데 네. 갑자기 규제를 한다고 이제 그래서 좀 들여다봤더니
중국에 수출하는 칩이 H20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HBM의 저사양 버전이에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규제를 잘 안 합니다. 아, 그렇죠. 수출해라 이거는. 그래서 허용을 해줬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이제 중국 버전으로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규제를 왜 하냐면 이게 성능 대비 전력 사용량이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전력 효율을 좀 높여라. 사실 좀 핑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걸 쓰지 말라고 할 이유는 없는데 주요 중국의 회사들한테 사용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대요. 이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엔비디아 H20과 성능이 거의 똑같은 게 화웨이의 AI 칩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화웨이 칩을 이제 의무적으로 그렇죠. 쓰게 하려는 네, 거 쓰게 아닌가. 하려고. 예, 아마 그럴 수 그렇게 있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성능이 좋다 보니까. 어쨌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죠. 그동안 이것도 수출이 꽤 잘 되는 상품이고 매출의 13%나 되니까. 그래서 아마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위원장하고 아마 젠슨왕이 면담할 가능성도 있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지금 이게 미국 규제가 아니라 중국에서 또 규제하는 거는 이거 중국이 또 그만큼 경쟁력이 또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테슬라가 BYD 때문에 또 힘든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거랑 약간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 중국이란 나라가 참 이렇게 무섭게 지금 성장하는 거 이 부분이 또 미국 기업들한테도 이제 위협이 된다는 게 지금 현재 어떤 좀 미국 증시 약한 이유 중에 또 하나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관세가 지금 뭐 4월 2일 날 발표되고 그 관세로 인해서는 미국도 어쨌든 영향을 받는 거고 네. 그러면 미국인들도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물가 상승 우려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보면은 지난주에 연준 의장이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반박 얘기도 있었어요. 이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그러면은 어떤 근거 때문인 거고 또 어떤 쪽이 좀 더 맞는 걸로 봐야 돼요? 저도 이거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되게 이제 이분이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준 의장은 약간 립 서비스도 한 거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관세 충격, 물가의 영향은 일시적일 거야. 그리고 경기 괜찮다. 이렇게 좀 굉장히 안도감 있는 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갔는데 무살렘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연준 의장이 말이 일부는 맞대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가격 상승 효과는 물가에 좀 제한적이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외국산 제품이 자동차가 이게 들어와서 관세가 당연히 붙으니까 올라가겠죠. 그렇죠, 가격이.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소비자들이 미국산을 쓰면 된대요. 미국산은 안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관세가 안 붙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인 효과는 당연히 제한적이래요. 그게 한다고 해서 아니면 다른 대체품 쓰면 되니까. 근데 예를 들면 알루미늄 같은 거는 안 돼요. 알루미늄은 거의 해외에서 다 수입을 해요. 그럼 미국산 못 쓰잖아요, 거의. 근데 그런 거는 당연히 바로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데 미국 내에서도 대체 가능한 제품들은 영향은 직접은 없다. 이 얘기는 그래서 이제 연준 의장의 말이 일부는 맞는데 근데 하나를 더 붙였어요. 간접 효과 때문에 인플레가 가속화될 수도 있다. 예를 든 게 뭐냐면 미국 소비자들이 예를 들면 캐나다산 맥주를 좋아하는데 캐나다에서 맥주가 들어오는 순간 25% 붙겠죠. 그럼 캐나다 맥주는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하게 돼요. 당연히 이거 비싸니까. 그렇죠. 맛이 또 이제 그럼 예를 들면 버드와이저를 이제 살 텐데 근데 버드와이저에 대한 이제 수요가 급증하겠죠. 이걸 안 쓰게 되니까 대체제로. 그러면 이게 덩달아서 수요가 붙고 공급은 또 제한적이잖아요. 가격이 그럼 자동으로 또 올라간대. 그러니까 이거를 간접 효과래요. 미국산 대체제 가격도 끌어올려 버릴 거래요. 결국에. 그러면 결국엔 물가 올라간다. 그렇죠. 그걸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결국 미국 물가는 바로는 아니더라도 오르게 돼 시간이 있다.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 대체품까지도 그냥 가격이 같이 올라 버리는. 추세를 결국 끌어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에 그럼 영향을 주고 그럼 거기다 가격 오르니까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겠죠. 맞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효과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과해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했던 얘기는 그래서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 지금은. 금리 인하를 일단 멈추고 계속 더 지켜봐야 된다. 이 간접 효과가 생길 수 있겠네. 그러니까 연준 의장은 직접 효과만 생각해서 물가 영향 크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 얘기를 한 건데 이분은 이제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나중에 있을 간접 효과까지.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되게 이분 말이 좀 무섭긴 해요. 예, 이거 나중에 진짜 이대로 관세가 장기화되면 미국 물가는 계속 장기적으로 오를 텐데. 그렇죠. 그러면 경기 침체 올 수도 있을 텐데 네. 이 걱정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물론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경기 침체를 허락하지 않을 네, 거예요. 그래서 또 싹 뒤집어 버릴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상태로 가면 나중에 이건 다가올 또 미래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지금 경기 침체는 온 거 아니거든요. 지표 괜찮아요, 사실. 근데도 이제 공포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분 말에 이런 게 담겨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이거는 좀 몰랐던 내용인데 이분 얘기를 듣고 아 진짜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불안 요소가 진짜 많은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중요하잖아요. 미국 시장이 뭐 나쁘진 않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요즘에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들어갈 때다 이래가지고 뭐 ETF도 사고 뭐 이런 분들을 주변에서 보는데 네. 이게 좋은 전략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확실한 뭔가 시그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모멘텀이 있으면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트럼프가 만약에 이 정책을 그냥 계속 고집하고 관세를 계속 매기고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하겠다 막 이래버리면 이거 지금 사면 안 되죠, 당연히. 이게 되게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결론 이 길의 끝은 저기 경기 침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이 이렇게 많이 급락 10% 이상 급락한 후에 경기 침체 왔을 때는 주식시장이 다 망가졌어요. 1년 후에도 더 빠져버렸어요. 훨씬 많이. 데이터가 있는데 단 10% 이상 하락했는데 1년 후에 주가 올랐을 때는 대부분 경기 침체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침체가 오냐 마냐 이거를 예측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폭락할 때 사신 분들은 대부분 다 돈 벌었거든요. 틀린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죠? 경기 침체가 실제 거의 대부분 안 왔기 때문인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안 온다고 생각하시면 그걸 확신하신다면 당연히 지금 좋은 기회예요.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근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혹시라도 온다면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을 그렇죠. 감내하셔야 되니까 사실 1년 후를 지금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어려운 건 맞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미국 우선주의, 미국 경기 침체를 과연 이 사람이 용납을 할까? 저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거든요. 네, 많은 본인 분들이. 관세 정책 때문에 힘들 건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내해달라고 좀 얘기 계속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참자. 예, 몇 달만 참아주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감세도 할 거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것 뿐이죠. 그래서 아마 그 뒤로는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고 또 자기가 얻을 게 있으면 예를 들면 현대차 정의성 회장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본인 입장에서 투자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몇 번 보이면 나중에 관세를 조금 완화시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그대로 25% 계속 매기면요. 경기 침체 오지 말라고 해도 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한테도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잘못한 거니까 사실은. 그래서 어느 시점에선 저는 그게 악화되기 전에는 분명히 관세를 이렇게 25%를 뭐 10%로 줄일 수도 있고 완화. 서서히 아니면 이제 국가별로 협상해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일기 때 원래 자동차 관세 때리려고 그랬거든요. 원래 처음에 때리려고 이게 발표까지 했는데 협상에서 그냥 무관세로 바꿔버렸어요. 이제 그랬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완화될 거로 봐요. 예, 그리고 올해 하반기엔 감세 카드를 꺼낼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시장 참가자의 심리가 또 긍정적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경기 침체는 저는 안 올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급락할 때 투자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변수는 트럼프가 진짜 고집스럽게 가버리면 네. 경기 침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자산을 지금 다 투자하는 건 되게 위험할 수는 있겠죠. 트럼프를 믿을 수 있냐 없냐의 예. 문제로 귀결되는데 예. 사실 트럼프가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해 봤을 때 트럼프는 정말 비즈니스맨은 맞아요. 예, 그래서 약간 관세도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기 위한 협상의 도구도 맞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경기 침체로 몰아갈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진 않다. 이게 보고 있어서 기회로 좀 활용할 필요는 있지만 이건 역시나 저는 미국 증시는 상반기까지는 좀 재미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하락하는 날 이렇게 나스닥이 2% 빠지는 날이 요새 간간히 나와요. 그런 날마다 투자를 하는 거죠. 오르는 날은 그냥 통과를 하시고 그런 전략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찍어뒀던 ETF 나스닥이나 S&P 500을 보고 예, 그러니까 아침에 딱 하락률을 본 일어나서 다음에 그런 사진들 있죠. 이게 미국 장이 안 좋으면 신문에 뭐라고 이게 기사가 그러니까 사진만 보면 알아요. 미국 트레이더들이 좀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런 날은 사는 거고 좀 뭔가 표정이 밝아요. 아 오늘 올랐네. 그럼 그날은 그냥 오늘은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하반기를 대비하셔서 상반기의 그 조정장을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레이더들의 표정을 살펴라.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 또 상승 업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승한 업종들 가운데서 새로 보이는 또 그런 주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흐름이 계속 견조하게 갈 거다라고 보시는 분야는 어디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관세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관세 영향을 좀 안 받는 업종들이 조금 편할 수는 있어요, 당분간은.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좀 올랐던 것 중에 엔터가 또 한알령 해제 좀 맞아요. 기대감 계속 높아지더라고요. 계속, 네. 그래서 엔터주들도 저는 좀 괜찮을 것 같고 또 건설주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내수 쪽이니까 대부분 뭐 관세랑은 영향 없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최근에 뭐 아파트에 대한 또 규제책이 또 약간 이제 다시 재개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 지난 3년 동안 착공이 많이 줄어들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착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각종 원자재 가격도 많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건설주도 내년까지 본다면 업황이 좋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건설 대표주도 한번 좀 그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모처럼 면세점 업종도 좀 오르긴 했거든요. 이제 여기도 똑같죠, 엔터 쪽이랑 약간 이제 중국 소비. 네. 그래서 면세점까지 한번 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세점. 네, 여미사님께서 선정한 이번 주 보고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한화투자증권의 이제 김수현 연구원님이 쓰셨던 이제 투자 전략 보고서인데 제목은 4월 강세장 플레이북. 참 이게 제목 들으면 지금 이렇게 시장 안 좋은데 강세장이라고 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투자증권에서 지난 3월달 이제 매월 쓰거든요. 네. 3월에 코스피 목표치를 2,800에서 3,000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강세론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4월달에는 더 본격화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국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국장의 플레이북, 그러니까 교과서가 있대요. 이거를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그게 좀 이제 알려줬는데, 한국은 아시겠지만 제조업이 시가총액의 전체 77이나 돼요. 압도적으로 제조업체가 많죠. 그래서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좋을 때 당연히 좋아집니다. 수출 증가율이 올라갈 때. 근데 그럴 때 이제 보통 오르는데, 반대로 이 제조업 경기가 부진하면 주가 빠지겠죠. 예, 그리고 그럴 때 이제 보통 올라가는 기업들이 헬스케어나 뭐 인터넷 게임, 네. 경기 방어주라 그러죠. 이쪽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판단할 게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냐. 제일 좋은 건요, 안 좋았다가 이렇게 올라가기 바닥에 시작할 때, 요때거든요. 근데 지난 2년 동안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계속 빠졌고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씩 이제 돌리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 이제 제조업 경기 한번 개선을 기대해 볼 만한 좀 시점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 특히 국내 제조업체들의 이익률이 매출과 재고가 함께 증가하는 기간에 보통 좀 올라갔던 경우들이 좀 있대요. 그래서 22년 이후로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매출이 좀 정체였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고 재고가 계속 좀 감소했어요. 이렇게 많은 재고가. 그래서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재고라는 게 이렇게 증가했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재고 조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랬다가 이 재고가 어느 시점에서 다시 돌릴 때 재고를 확충하는 거죠. 그럼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그러니까 그 시점이 이제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매출과 재고가 같이 증가하는 시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이제 보통 이렇게 제조업 사이클이 돌아설 때 흔히 이걸 경기 민감주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거기가 대부분 이제 반도체, 자동차, 뭐 석유화학 같은 거, 네. 뭐 기계업종 이런 데 속해 있는데, 이런 대형주들이 어쨌든 이제 시장을 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고, 근데 반대로 이게 제조업 지수가 이제 올라갔다가 이 좀 주의하실 건 뭐냐면은, 제조업 지수가 막 고점에서 좋아요. 좋을 때 또 흥분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꺾이잖아요, 조금. 그러면 이제 주가는 그때부터 부러지기 시작해요. 굉장히 많이 빠지는 경우들도 발생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닥에서 돌아서는 시점이니까, 그래서 아마 하나투자증권에서는 한국 시장을 좀 좋게 보는 게 그 사이클 때문에 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 지금 미국 경기가 조금 뭐 관세 때문에 조금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
유럽과 중국이 지금 막 이제 돈 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독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래서 유럽과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한국 증시에는 좀 우호적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딱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한국도 안 좋을 것 같은데 관세 때문에 좀 걱정은 되시겠지만 과거에 이런 사이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지표를 종합해 보면 한국 증시도 좀 강세장으로 계속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다만 4월 초까지는 관세 영향이나 뭐 삼성전자 실적 또 거기다가 공매도 재개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뭐 지금 시장은 조금 부침은 좀 있겠지만 아마 4월 중순 이후로는 좀 괜찮아지지 않겠냐라고 판단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4월을 얘기할 때 앞에 형용사를 쓰는데 네. 어쨌든 이번에는 또 기대해 볼 만한 네. 그러면 내일 저희가 4월에 대해서 앞으로의 일정을 비롯해서 좀 더 탄탄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또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기다리던 마침내 좀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2분기부터는 좀 나아질 것 같대요. 아, 이제 더. 왜냐하면 재고가 너무 많으면 안 팔려서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하죠? 줄이죠. 재고 조정을 하는 과정은 되게 고통스러워요. 실적도 막 적자나기도 하고 주가는 반토막 나기도 하는데 배터리가 지금 그랬거든요. 전기차도 안 팔리고. 근데 지금 최근에 테슬라를 제외하면 또 전기차가 좀 잘 팔리고 있어요.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판매가 워낙 안 좋은데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좀 호조를 보인 데다가 애널리스트 분석해 보니까 재고 조정 사이클이요 이번 1분기에 이제 끝날 것 같대요. 재고 조정이 끝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럼 그 다음엔 채워야 돼요. 재고 확충 사이클. 관건은 그거예요. 진짜 2분기부터 재고 비축하는 거 맞나? 아직 안 왔잖아요. 이 사이클이 맞으면 지금 2차 전지는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